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며 곧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용인의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는 좋은 연준 의장은 금리를 적절한 시점에 인하할 줄 아는 사람이라며 파월의 금리 정책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다음 달 종료 예정으로 트럼프는 연준 인선까지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이 결국 결별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머스크는 그동안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과 감세안에 이견을 보여왔고 지난달에는 공화당 내 극우의 성향의 정치 조직 도지를 탈당하며 노선을 달리해왔습니다. 이번 결별은 대선 전국은 물론 미국 전기차 산업과 정치권 전반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국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표단은 1,300km 길이의 가스관 설치와 가스 매장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 협상과 연계해 해당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본격 검토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한 차례 제외된 바 있었지만 최근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GDP 대비 5.3%까지 증가하고 대미 무역 흑자도 550억 달러에 달하면서 다시 대상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불공정한 환율 조작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며 경고성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한 3,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6,000포인트까지 재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주가 고용 위크였다면 이번 주는 물가 위크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굵직한 이벤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쯤 될 것 같은데요. 런던에서 미중 무역 협상 예정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9일부터 13일까지 WWDC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 주간에는 애플이랑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흐름이 좋으니까요. 주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주말 사이에도 설전이 오고 갔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애프터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움직임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대 머스크 전면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말싸움뿐만 아니라 이게 초대형 전쟁으로 또 정치, 경제 전반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가 있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14% 정도 하락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갈등이나 압박 카드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이제 주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목요일날 하락폭은 마이너스 14% 정도 됐습니다. 이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일일 낙폭이라 할 수 있고요. 금요일날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플러스 3.7% 정도 있었는데 주간 하락폭은 마이너스 15%였고요.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은 마이너스 22%였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이제 테슬라 팬데믹의 이제 재평가에 즉각 전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가 아닐까라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연방 계약의 보조금 축소 위협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고한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현재 이제 연방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상당 부분이 이제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7,500달러 정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이제 폐지될 경우에는 연간 이제 엄청난 10억 달러 이상의 이제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박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규제 크레딧을 판매해서 1분기에 5.9억 달러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게 어쨌든 전체 순이익의 이제 4.09달러보다 많습니다. 4.09억 달러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이제 다시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에 만약에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이 수익을 어떻게 이제 얻어낼지가 이제 의문이고요. 자율 규제 강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율 규제 강화를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통령 직권으로 직접 사법 행정 조사 명령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 수장을 좀 바꾸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든가 정치적 임의 훼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마 머스크가 이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갈등의 본질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권력과 정치 권력과 관료 권력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 권력은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심에 있고요. 정치 권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 권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세르히오 고르라고 이제 백악관 이사실의 슈퍼팩 권력을 운영하는 요 사람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사실 권력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 사건의 요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사에 있는 머스크 측근인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제 나사 국장으로 지명이 됐다가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적 헌금을 기록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트럼프의 이제 측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측이 이제 갑자기 요 배신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취소합니다. 지명을 철회하다 보니까 머스크 입장에선 자신이 이제 핵심 측근이고 이해관계에 있던 요 우수 산업의 지배력을 잃게 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반격을 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 갑자기 이제 서로가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비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머스크가 반격을 하게 되고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게 되고 갑자기 많은 문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연루된 가능성을 암시하게 되고 공화당 지출 법안을 이제 비판하게 되고 도지의 삭감을 논란하게 되고 재정 적자를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들어오지 못할 강에 건너게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연방 계약에 대해서 철회를 경고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라든가 뭐 테슬라 스타링크의 수익 구조를 정조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 약점이라든가 뭐 약물 사용에 대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완전한 행동이라든가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서 막 서로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미국판 시저와 크라우스의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미국판 패권 구조의 재편의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14% 정도 하락을 했다가 두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그 다음 날은 조금의 반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까지 나왔던 기사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정규장 열렸을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갈등이 미국 정치나 경제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입는 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가진 이 주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는 약간 이런 꼴일 것 같은데 미국의 어쨌든 정치 구조가 테크 재벌의 정치 행위자화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와 이제 어쨌든 워싱턴 권력 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 CEO가 스스로 이제 어쨌든 후보나 지명에 의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이제 정치의 어떤 맛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자신이 한번 맛봤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정책이 곧 정치 노선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어쨌든 이번에 한번 자신감을 좀 가졌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경제가 빅테크 의존의 리스크를 공식화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해서 리스크를 한번 안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스페이스X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핵심 정책이 인프라의 민간의 의존에 너무 과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이 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방산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민간 분산의 재조정 논의가 한 번 더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제 그 백악관도 AI를 전부 다 X로 하면서 이번에 모든 논의 같은 게 다 X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더 많은 공공이라든가 AI 개발이라든가 규제 설계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더 대두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것들이 지금 SNS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고 플랫폼이라든가 주권 데이터 이런 것들도 지금 이런 것도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예전에 했던 것들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정책 리스크라든가 프리미엄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치의 재조정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 IP 시장이라든가 장기 펀드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에 수정이 가능성이 되고 있고 뭐 이 테슬라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요런 것과 마찬가지 맞물리면서 미중의 테크 패권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리스크가 노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이거 한번 보면서 이게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요게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어떤 개인의 갈등과 이제 뭐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을 넘어서 사실은 미국판 테크놀로지와 정치 권력의 시스템의 충돌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중간 선거와 맞물리면서 좀 더 이제 권력 재편의 구도와 연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죠.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머스크 CEO가 새로운 당을 또 창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무난하게 또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픈 AI 대 뉴욕타임스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오픈 AI 간의 저작권 소송이 데이터 보존 명령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법원에 데이터 보존 명령을 철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법적 공방이 현재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이슈인 건가요?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 이제 미국의 연방법원의 어떤 시드니 스티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픈 AI가 모든 출력 로그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분리 보관할 것을 이제 명령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가 이제 자사의 기사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오픈 AI가 자신들과의 어떤 기사와 관련해서 데이터 증거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증거 확보를 요청하면서 내려진 조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송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2023년에 이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주요 쟁점은 이런 겁니다. 오픈 AI가 수백만 건의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 관련해서 무단으로 AI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챗GPT가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생산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들의 사용했다는 걸 인정해달라고 하는 건데 법원의 이제 결정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제 판사는 타임지가 제시한 다수의 구체적인 예시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기각 요청을 일부 기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에 이제 올린 겁니다. 이제 재판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픈 AI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칙에 입증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은 공정 사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이 사례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은 왜냐하면 뉴욕타임즈가 이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사용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향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챗GPT가 이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법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데이터 보존 명령과 관련된 이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법원 명령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AI 로그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화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이제 무단으로 막 갖다 쓰고 기존까지는 AI 출력 요구가 기술적 운영 데이터로 이제 이게 그냥 자료로만 인정이 되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널려 있는 자료고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걸로만 인정이 됐던 건데 이 AI 로그 데이터가 개인 정보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 하나하나를 어쨌든 정보화되는 것으로 이제 본격 이슈화되는 거고 개인 발화 기록으로 이제 간정될 수 있는 어떤 기록화된 어떤 그런 법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자료와 어떤 이슈화 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목적의 이용 제한, 그러니까 목적의 이용이라는 것이 이제 제한 원칙과 충돌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 기업들은 이것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사용이 된다고 하면 출력 로그 장기 보존 가능성과 함께 동의라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뉴욕타임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법원 명령과 함께 프라이버시 규범 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논쟁의 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판결과 이제 법적인 어떤 향후에 내려질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프라이버시는 핵심 가치라는 오픈 AI 내부에 반발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오픈 AI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연방 권한 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격화가 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권한을 발동해서 2,000명의 주방 위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방군 투입 명령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주말에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이제 반대 시위에 대해서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300여 명의 주방위군을 이제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지사 승인 없이 연방 권한의 주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이후에 이제 33년 만에 이제 일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 법원의 근거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법 타이틀 10조항에 근거해서 이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뉴섬 어쨌든 주지사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어쨌든 약간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연방 이민 단속이라거나 어쨌든 폭력 집단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로가 이제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성 신뢰를 훼손하고 있고 충분히 자신들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약간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이제 주 정부 간에 서로가 의견이 좀 있고 내셔널 가드 동원권과 헌법부정 무기라는 부분 그리고 이민 정책과 안보 프레임의 어쨌든 이 부분이 있어서 국내 정치에 대한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방위군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1기 때도 약간 이런 의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세라는 거, 강력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좀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캘리포니아가 진보적 성향의 주라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게 어쨌든 트럼프 공화당세가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세가 있는 부분에서 자신의 어쨌든 이미지를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트럼프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한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민 문제와 국가안보 위험이나 프레임이 서로가 이제 부딪힌다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정치적 쟁점화라는 부분에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더 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문제가 좀 향후에도 약간 논란의 이슈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번이 60년 만에 연방군의 투입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LA 이민 시위 대치가 격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 LA 시내에서 시위대와 계속해서 격돌하는 모습 지금 뉴스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연방군 배치를 봤을 때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질서 혼란 정치 프레임이 고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위 대응에 대한 이 방식이 시위를 정당한 항의로 보지 않고 치안 불안 폭동으로 정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나는 혼란을 끌려고 미국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강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 방위군이나 강경 대응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없어지고 무조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허야나 타협이 없어지고 무조건 이렇게 강경지나 프레임을 선택하는 이미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군 치안을 어찌든 정치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게 되면 대통령 치안의 무제한 확장 의도가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경찰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국내 치안용으로 동원하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위를 체계적으로 위협하는 프레임화가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정책 빈틈만해도 체제 전복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어쨌든 트럼프화라는 정치가 계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협상 중재보다는 물리력이 우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 굴복시키기, 정치 거래화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계속 정치 프레임이 계속될 것 같은 구련 우려를 계속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미국 연방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강도를 좀 높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네 번째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테슬라 유럽 후폭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제 도지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경영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자리를 비아디가 빠르게 메꾸고 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노르웨이는 워낙 전기차가 좀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모델 Y 판매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증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수치가 어떤 부분들을 좀 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판매량이 67% 급감을 했고요. 스페인에서도 29% 정도 감소하면서 유럽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주력 시장인 독일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비아디가 이제 9배 정도 급성장한 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섰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 CEO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유럽 전체에서 전체에서 시장이 약하다고 평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극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 이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이제 극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의 항의 시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분기 때 전체 판매액에서 13% 정도 감소했고, 순이익도 4년간의 최저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반전에 대해서 있고요. 유럽 시장이 독주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이 이제 신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유럽 시장에서 이 부분은 다양화에 대한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만약에 있다면 여기 이제
이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럽 시장에서 이제 중국차의 선전과 함께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모델 라인업의 교체의 피로감이 누적이 된다는 생각도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특유의 고급차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구매에 대한 본격적인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유럽의 이제 환경 규제에 대한 정책 변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유럽 내에서 현지에서 생산 확대가 없으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경영 집중에 대한 생각이 진짜 없으면 문제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AI나 로보택시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생각이 저는 전초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테슬라의 부진이 오히려 비아디한테는 기회가 된 상황이고요. 독일 쪽에서는 비아디가 벌써 9배 정도 성장하는 눈길을 좀 끄는 수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판매량이 감소하는 게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닌 구조적인 전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럽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프리미엄 EV 포지션이 약화된 경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혁신적인 프리미엄 이미지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체인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아디아는 사실은 자신의 비슷한 이미지냐 폴스탁 등 이제 가성비 디자인, 그러니까 프리미엄 라인과 그렇지 않은 라인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런 게 없어요. 다 비싼 라인만 같은 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비슷한 라인에서 조금만 변화되는 거에서 좀 비싸게 받고 덜 받고 이런 라인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인업의 경쟁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모델도 뭐 S3, XY 기본 라인에서 5, 7년가 거의 고정화돼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장식 가속화, 자신들 거를 서로 잠식화되고 있는 약간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유럽 내에서도 국산화 인센티브가 전부 취약합니다. 너무 결국 자신들에게 보조금 부여 정책을 너무 안 주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세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 외에서는 유럽 내 생산 기반이 너무 제약적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책 수혜에도 상대적 열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유럽 내 가격 경쟁력도 장기적으로 더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플랫폼도 생태계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AI에 대한 플랫폼 기대감이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요인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기대감만 있지 뭔가 보여주지 못한 게 계속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번에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에 정말 유럽 규제 당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안 보여주다 보니까 기대감은 계속 있는데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판매 후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판매 후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머스크 CEO가 다시 한번 본업에 돌아와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유럽 시장 안에서의 변화도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AI 관세 소송 3중고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일부터 13일까지 WWD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이전과는 좀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가 전혀 아닌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 주가가 20% 넘게 급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키워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AI 관세 소송 이렇게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애플인데요. 이 3중고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연예인과 이제 애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늘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그래도 이제 애플은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애플이 20년 성장 공식은 이랬던 것 같아요. 고급 하드웨어 제조를 하고 고마진 서비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충성도를 강화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공식이 잘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부진을 하고 진짜 AI에 대해서 너무 늦게 자신들이 성장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완벽한 자신들의 어쨌든 완벽하게 뭔가 시장에 자신들이 정착을 해야겠다는 건 AI에서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사실은 AI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정말 이번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I 부진이 어쨌든 서비스 혁신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게 정말로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세 압박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마진 압박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되고 애플이 지금 시총이 3위예요. 상당한 충격입니다. 애플이 정말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시총이 3위고 투자자 신뢰가 그다음에 붕괴가 되고 있고 바로 밑에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이 되는데 바로 밑에 이제 턱 밑에 테슬라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존 모델에 고장이 날 수 있음을 어쨌든 시장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평가 중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팀 쿡 CEO가 사실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애플이 기존 성공 모델의 한계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 어쨌든 첫 번째 어쨌든 시사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취약점이 정말로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MS나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다른 어쨌든 매그니피션트 기업들이 AI 플랫폼 선점했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이거는 AI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계 확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생태계를 애플이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AI 주도권 없이 디바이스 중심으로 종속에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AI의 어떤 생태계를 자신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는 자신들의 AI 어쨌든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 재편이 지연이 되고 AI 경쟁력 약화에 상징적으로 투자자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은 이 시리나 메타는 어쨌든 자신들은 디바이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이 AI는 디바이스로는 어쨌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디바이스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태계 충성도가 하락이 되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주기는 둔화가 되고 서비스 매출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의 취약성이 둔화됐다라는 게 어쨌든 많은 걸 시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관세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제조 모델의 구조가 압력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이 부분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베트남 생산 의존도가 가고 있고 이제 고관세 폭탄이 계속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를 하기 위해서 베트남 바꾸고 있는데 여기도 관세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재배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쇼링에 대한 압박이 계속 오고 있고 애플의 제조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리스크를 관리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담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은 계속 오고 있고 이거를 자신들의 구조 압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계속 압박에 대한 그 부분을 어쨌든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걸 어쨌든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애플이 플랫폼 혁신보다는 현재 위기 대응에 좀 쫓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WWDC가 예정되어 있는 주에는 특히나 애플의 주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의 주가가 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 주 내내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중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삼중고 상황이 애플의 장기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디바이스 기반 성장 모델의 수명의 제한에 이제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AI는 정말 디바이스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만으로 성장을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부분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애플의 상당수의 수익은 서비스 기반으로 높은 마진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AI 부진과 신규 서비스의 혁신의 결핍이 좀 왔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의 성장 엔진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애플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이 부분도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 충성도를 기반으로 그동안 많은 수익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고 독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지금 안에서도 이제 법무부도 이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EU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법무부가 지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쨌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AI 패권에 뒤지면 장기 생태계가 경쟁이 붕괴됩니다. 아니 구글도 지금 어쨌든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락인이 풀릴 때를 대비해야 되는 이 부분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향후에 어쨌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생태계를 어떻게 향후에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검하고 이 이후에 어떤 살 거를 장기적인 전망과 자신들이 먹거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협력을 해서 자신들이 걸어갈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 부분도 이제 걸어갈 부분도 이제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 전환 실패 시에는 또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낙오가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WWDC가 AI 구간에 있어서 또 다른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6번째 키워드는 다스베이더 목소리 소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베이더의 전설적인 목소리가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미국 배우 노조가 제동을 걸면서 AI 시대의 노동 분쟁이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몇 달 전 세상을 떠났던 이제 다스베이더 목소리 주인공은 이제 제임스 얼 존스라고 이제 압도적인 다스베이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AI 덕분에 이제 여기 다스베이더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AI를 활용해서 이제 노조 협의 없이 이게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가능한가? 죄송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제소가 됐는데 이게 이제 AI가 배우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사전 협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층 협상에 이제 이런 거 없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가능한 게 이제 협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욕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달라는 부분이고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 측 입장은 이런 거예요. 존슨 유치원 그의 입장과 스타워즈 이야기는 분리될 수 없다면서 이번 회법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쨌든 뭔가 이번에 이 부분을 대해서 향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저작권과 노동권에 대해서 새로운 경계가 이번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의 어쨌든 법적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경계선에서 어떻게 제대로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AI 법적 저작권 주체성과 노동의 어떤 협상권이 정면 충돌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족 측에서 본다면 나는 사용을 허락했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노조 쪽에서 본다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로 되살린 다스베이더의 목소리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 사례가 디지털 유산과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어떤 시사점을 주게 될까요? 뭐 이게 뭐 그족 다스베이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나운서 목소리를 해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이제 쓰는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의 목소리를 어떤 특정 방송국에서 만약에 AI 목소리를 막 쓰면 이게 과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과연 디지털 유산이 실시간 자산으로 변환됐을 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후에도 이게 이렇게 하는데 살아 있을 때도 이게 생애 미래 자산으로 될 때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개념이 됐을 때 이게 디지털 퍼스널리티 권리 개념이 확장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 저작권보다 퍼스널리티 권리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저작권이 아니라 인격 퍼스널리티 보호가 핵심인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미 어쨌든 공적 인권권으로 논란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권리에 대해서 상속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고 기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얼마 그리고 사전에 얼마 그리고 이 저작권은 돈은 누가 가실 것인가 이 부분은
권리는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노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 배분의 주체는 누가 가질 본인이 가질 것인가, 유족이 가질 것인가, 소속자가 가질 것인가, AI 개발자가 가질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식권 클론 사용과 표준 논쟁에 대한 사용도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제 배우라든가 가수, 스포츠 계약서의 필수 조항으로 들어갈 사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의 음성 재생산권이라든가 사후 디지털 재산권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허용 범위도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가 이제 발달되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꼭 이제 이야기가 향후에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AI가 복제한 목소리,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권리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가 애프터마켓에서 28%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헥토파이낸셜도 25% 상승하면서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아이와 한전기술 역시나 나란히 20% 이상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로는 나이백이 12%나 떨어진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BNC, SOS랩 그리고 D&D 파마텍 모두 5%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전약품 역시도 4%가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 하나가 성광밴드였는데요. 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에서 2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자리를 좀 했던 걸까요?
네, 성광밴드가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28% 넘게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수출하는 최종 계약을 전격 체결했잖아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주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의미가 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독이 아닌 팀 코리아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대우건설 같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성광밴드는 원전 배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피팅을 제작하는 기업이라서 실제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겁니다. 네, 성광밴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LNG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관련주로 좀 엮였던 기억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원전에 대한 수혜 가능성 속에서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팅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품인지 또 원전 산업에서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피팅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거나 또 방향을 바꿔주는 금속 이음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원전처럼 고온 고압 환경이 극심한 곳에선 단순한 철제 부품이 아니라 부식이나 열, 압력에 강한 고정밀 부품이 꼭 필요한데요. 성광밴드는 이런 고사양 피팅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소재력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업체입니다. 고리 1호기부터 신한울 1호기까지 우리나라 거의 모든 원전에 참여를 했고요. 또 이집트나 폴란드 같은 해외 원전 플랜트에도 꾸준히 납품해온 이력이 있어서 이번 체코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도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성광밴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프로젝트랑 엮이면서 잘 갔던 이력도 있고요. 이번에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붙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체코 수주 말고도 다른 긍정적인 재료도 좀 찾아볼 수 있다고요? 네, 사실 이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한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광밴드를 향한 투자 심리는 5월 말부터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게 5월 30일에 발표된 자사주 소각 이슈였습니다. 무려 201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격 소각한 건데 이건 단순한 재무 이슈가 아니라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남은 주식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계획이라든지 글로벌 EPC사와의 파트너십 확대도 예고된 상황이라서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중장기 성장주로 보는 시각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체코 LNG 프로젝트 여기다가 중장기 성장주로 보는 시각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성광밴드는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현재 0.44% 강보합순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헥토 파이낸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애프터마켓에서 25% 정도 오르면서 역시나 성광밴드처럼 눈에 띄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떤 이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헥토 파이낸셜이 급등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역화폐 사업자 입찰 참여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관련 보도는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헥토 파이낸셜이 올해 하반기 지역화폐 플랫폼 사업자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시장에서는 관련 정책이 빠르게 가시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헥토 파이낸셜은 이미 한국조폐공사와 온누리 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고요. KT와는 지역화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실질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화폐 수혜주라고 하면 정규장에서는 사실 쿠콘이나 코나에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에 헥토 파이낸셜도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움직였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 속에 지금 오른 상황인데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헥토파이낸셜은 2000년에 설립된 국내 핀테크 기업입니다. 전자결제 전반에 걸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가상계좌, 펀뱅킹, 간편 현금 결제, 피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펀뱅킹은 기업과 은행 간의 자금 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운영하는 조폐공사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대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장애인 접근성 강화라는 새로운 제도 변화에 발맞춘 확장을 시도 중이고요. 결국 단순한 결제 회사에 그치지 않고 통합 전자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다각화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지역화폐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단발성 이슈로 좀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추가 옮겨져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를 단순한 단발성 재료보다는 그래도 중장기 성장 테마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으로 못 박은 만큼 앞으로 예산 확대나 관련 법안 추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지역화폐법도 이제는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헥토파이낸셜은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조폐공사나 KT 등과 실제 결제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자체 입찰 참여 소식도 시장에서는 실행력 있는 테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여기에다가 실적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글로벌 정산 서비스 확대도 본격화되는 만큼 정책과 실적 그리고 성장성이 모두 엮이면서 지금 이 상승 흐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는 상황 속에 사업 역량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단발성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봐도 된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정책 모멘텀을 탄 종목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LS 마린 솔루션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고속도로 이쪽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오히려 세럼보다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주목을 받게 됐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은 방금 말씀해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한 종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서해 해저에 HVDC, 즉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구축하는 대형 사업인데요. 원래는 203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2030년까지 8년 정도 앞당기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속도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총 11조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해저 케이블 설치를 맡을 전문 기업이 필요한데요. LS 마린 솔루션은 LS 전선의 자회사로 국내에선 유일하게 해저 HVDC 케이블 시공 경험과 전용 포설선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 이 수혜 기대감이 집중됐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LS 전선의 자회사가 LS 마린 솔루션이다 보니까 LS 전선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LS 마린 솔루션의 주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해저 HVDC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일반 선박으로는 어렵고요. 전용 포설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시공 경험까지 갖춰져야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요. LS 마린 솔루션은 이미 관련된 전용 선박들을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13,000톤급 초대형 포설선을 새로 건조하기 위해서 3,4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에도 나섰습니다. 이 선박은 HVDC 해저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단 3척뿐인 고사양 선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적과 경험인데요. 이미 전남 신안 해상풍력 1단지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최근에는 대만에서 1,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도 수주를 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LS 전선과 LS 마린솔루션은 같이 지금 해저 케이블 사업을 펼쳐 나가는 중인데요. 사실 주가랑 상관없이 악재가 하나 있다, 노이즈가 있다라고 본다면 최근에 LS 마린솔루션이 또 유상증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S 전선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LS 마린솔루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수주 가능성과 또 사업 확장성이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해안 HVDC 프로젝트만 해도 포설 시공 시장 규모가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LS전선이 케이블을 공급하고 LS 마린솔루션이 시공을 맡는 수직 계열화 구조 덕분에 수주 가능성도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시장 진출 기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여러 박자들이 고루 작용을 하면서 LS 마린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중장기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관련 테마 중에서는 특히나 신재생이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세론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LS 마린솔루션은 오늘 8% 넘게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고은 앵커와 넥스트레이딩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이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가 경신했고요.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까지 모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좀 금요일부터 3거래일 좀 쉬고 왔죠. 주말까지 보내고 왔는데요. 목요일 날 증시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좀 수급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또 수급도 들어오면서 진짜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허니문 랠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도 이런 흐름들 좀 잘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네. 되게 중요한 건 이번에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 과연 이제 단기적으로 잠깐의 대선 이후에 잠깐 발생하는 이 증시 상승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외신에서도 그동안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그동안 또 많이 떨어졌었고 이번에 이 정권이 좀 불안한 그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은 꽤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있었거든요. 이 단순하게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들 그리고 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돈을 풀겠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겠지만요. 거기에 더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 자체가 지금은 정치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는 증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디스카운트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는 저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이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이 단기 급등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또 들어오겠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매매를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기 급등이 지금 올라와서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시는 거면 이걸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악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리가 자기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스타일과 네. 그다음에 약간의 실력들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내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이제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좀 어렵다, 난 이걸 좀 자신 없다. 그리고 나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또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 있잖아요. 대형주들 있죠. 그런 종목들 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 그런 종목들을 좀 잡아놓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목들마다 약간의 그 대응 방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개별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력 이게 또 어느 정도의 그 매매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지금 상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고요. 20조 원대 이런 추경 기대감까지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내수 살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수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선을 많이 기다려 왔었어요. 왜냐하면 각 이제 이 대선 전에도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그 정권 교체 전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가 또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추경 20조 원 편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풀겠다라는 의미고 결국 내수를 부양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수출에 또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이런 수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정을 편성해서 조금 더 자금 지원을 더 늘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책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이 좋은 호재성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 환율이 1,356원대에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또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이 와중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네,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네. 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계속 떨어졌어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래 들어서 떨어졌을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 관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관세 올린 거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를 연준화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는 건 향후에 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사실 또 더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수출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도 연휴가 끼어 있어서 단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짧은 기간 안에도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코스피가 장중 2,830선을 터치를 했고요. 벌써부터 3,000피, 더 나아가서는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환율도 지금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떨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84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7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도 같이 훈풍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7%대 강세 나타내면서 6만 전자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2.23% 상승하면서 2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느덧 이 6만 전자를 벌써 도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은 바로 경쟁사와 HBM 기술의 차이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거의 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런 기사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2분기 실적 전망치도 큰 폭으로 상향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반도체 투탑이 모두 미국에서 보조금 축소 이슈로 인해서 현재 공장 증설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1%대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열릴 바이오 USA에 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5%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7%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밸류업 공시와 또 이재명 정부 방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90만 원을 넘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가 다시 빠지면서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모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3%대 강한 상승불 켜지면서 5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1.8% 그리고 기아 역시나 1.3%가량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을 겨냥해서 내놓았던 전략 차종들이 선전을 하면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에서는 내수 부진을 수출로 돌파를 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오늘 0.7%대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젠 1%대 낙폭 그리고 HLB도 1%대 낙폭 역시나 그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난주 목요일장에서는 굉장히 잘 갔었는데 오늘은 나란히 1%에서 2%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난주 이 특허 무효 심판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는 흐름 잠깐 보였었지만 그 상승하는 흐름을 하루 만에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약세로 들어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의 경우에도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FDA 허가 재신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좀 HLB 주가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래도 0.7%대 강세 보이면서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현재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에 이어서 미용 의료기기단도 역시나 계속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5%대 들어와 주면서 지난주에 크게 하락했던 이 펩트론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지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6월 9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 상승하면서 2,800포인트 위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0.5% 상승하면서 760포인트를 깨고 위로 올라와 줬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에서 이 코스피에서와 또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담아내고 있는 점도 포착이 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나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는 걸까요? 네, 약간 좀 어색한 장입니다. 원래 국내 증시가 네. 미국 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로 굉장히 이제 상승폭이 좀 작고 그랬던 증시였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허니문 랠리라는 표현도 사실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아무래도 주식 쪽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큰 관심을 끌어왔었던 그런 이제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주식과 증시와 관련된 이 부양 기대감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수급의 이동을 잠깐 보시면 IT 섹터 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IT 쪽의 매수가 거의 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의 매수가 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IT 쪽은 이제 그동안 또 삼성전자가 오늘은 6만 전자를 또 회복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 삼성전자도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탈출하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또 IT와 이 부품주들 역시도 어느 정도의 또 시세가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선물과 옵션 만기를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선물 옵션 만기의 포지션을 우리가 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으로 포지션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까지도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옵션 만기일이면 목요일 가까이 가서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3월, 네. 6월, 9월, 12월인데 네. 이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누적된 포지션이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바뀌진 않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의 포지션과 똑같아요. 네. 무조건 올라가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포지션이 이제 단기에 바뀌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에 뭐 변동성을 크게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선주정이 들어온다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변수는 요인은 좀 없고요. 단기에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SK하이닉스 연중 최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망전자를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애플에도 또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WWDC가 오늘 밤에도 열리게 되는데 AI 기능과 칩셋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훈풍을 다시 덩달아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같이 덩달아서 생각해봐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최근에 그 LG그룹주들이 애플 쪽에 사실 뭐 악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WWDC라는 이제 이 개발자 회의가 컨퍼런스가 이번에 개최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AI 쪽에 대한 그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작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시가 됐던 그 삼성 쪽에서의 AI폰과 그 다음에 AI폰이 이제 아이폰 16에서 AI 기능이 탑재가 됐는데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을 또 놓고 본다면 삼성 쪽은 만족을 해요. 근데 애플 쪽 같은 경우는 이게 AI폰이 맞나? 큰 기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I폰 쪽에 있어서는 또는 AI 쪽의 기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눈높이가 낮은 만큼 뭔가 좀 획기적인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뭔가를 보여준다면 LG그룹주들도 역시 또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그래도 LG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다면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이슈가 좀 생긴다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계기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히토류 수출에 대한 완화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간밤에 미국에서는 자동차 3대가 모두 1% 강세 흐름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히토류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의 핵심 골자는 이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출되는 이제 그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그동안 해왔던 거고, 네. 이 규제를 이제 미국에서 풀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역시 여전히 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히토류에 대해서 사실 히토류의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본다면 중국이 한 7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을 만큼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거의 중단시키면서
미국에서 그 자동차 쪽의 생산 공정이 거의 멈춰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미국 3사한테는 잠정적으로 이제 허용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증시한테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래서 뭐 이게 국내한테는 어떤 뭐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이 규제로 인해서 이득을 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 이 관점에서 히토류를 어떻게 또 와 관련해서 수출을 어떻게 또 허용을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히토류를 만약에 좀 규제한다 그러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히토류 관련돼서 지금 투자 포인트 한번 세워봤고요. 지금 속보에서도 나갔지만 오전 10시쯤에 2차 추경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800포인트를 또 코스피가 넘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내수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추경 논의가 확정이 될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지 우리도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세워봐야 되잖아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추경에 대한 기대감일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게 본다면 추경 안에 이제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추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수 부양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3%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건데 내수 부양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하고의 이제 경쟁과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 수출 주도형 국가예요. 산업 자체가.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래 들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자금 지원들도 분명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자동차 쪽도 역시 아무래도 이제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또 이제 기반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어느 정도의 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뭐 그런 지급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항상 기대감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이걸 뭐 보고서 이제 딱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이후에 좀 세론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르네상스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중국행 원전 설비 수출을 허가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더욱더 수혜를 받는 걸까요? 자, 지금 이제 중국 이제 원전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미국이 중국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원전 기술 네. 이걸 지금 수출을 중단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원전 리네상스 이 시대에 지금 원전 수출을 싹쓸이하겠다. 사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경쟁사였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입찰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소송전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한수원 쪽과 우리나라 원전의 어떤 팀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웨스팅하우스는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쪽을 좀 파고들어서 뭔가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국산화를 좀 많이 중국도 원전 기술을 이 기술 자체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출 금지시킨 그 원전 기술을 중국 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수주 이력을 본다면 두산 관련주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의 설비 수주를 또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견제에 대한 호재도 있고 웨스팅하우스 삭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우려감은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펀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2,862선까지 오늘 올라왔고요. 1.7%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불어서 환율이 1,356원 50전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도 오늘 현물 쪽, 선물 쪽 모두 다 매수 포지션으로 찍혀 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명확한 기조, 방향성들은 좀 정해지지 않았나. 일단 이 신정부 취임 이후에 사실 이 기대 요인들은 굉장히 좀 많죠. 이 추경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좀 발의될 수 있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외인의 어떤 투심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역량으로 좀 이어졌었고, 주말 새에 좀 나왔던 리포트가 좀 하나 또 있었어요.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좀 발표됐던 리포트가 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이 투자 비중을 OW,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좀 상향을 했고요. TP를 3,100선으로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점진적인 어떤 외인의 수급을 크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이 이정표가 좀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뭐 이 관심 섹터로 좀 제시됐던 섹터는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하반기 영업이익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전국에서는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됐던 일부 종목들이 사실 좀 강한 흐름들을 좀 가져갔었고요. 최근에는 지주사 그리고 크게는 뭐 저PBR 관련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들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 특히나 최근의 기조를 보면 2차 전지 섹터를 좀 제외한다면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성, 특히나 이 미국 증시와는 다소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흐름에서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특히나 뭐 9일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이 관세 협상을 다시 또 진행을 좀 하게 되죠. 여기서 가시성 있는 성과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 하반보다는 상반 기대감들이 좀 더 크게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지수가 한 2,600, 2,700선 요 박스에 갇히면서 움직였었고, 그때는 이제 종목별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수가 벌써 2,862선까지 올라와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를 봤을 때는 사실 시장 수익률이 그만큼 따라가 주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는 포트를 어떻게 좀 구성
구성을 해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재차 한 3주 전부터 좀 강조를 좀 드렸던 이유가 중소형주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일부의 순환매 관점에서 많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지주사들이 코스피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거든요. 크게 보면 반도체가 뭐 큰 틀에서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었다기보다는 그동안 평가절하됐던 PBR 한 배 미만의 지주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회사들에 대한 가치가 반영됐던 점들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들을 좀 더 대비해서 보면 오히려 이전 코스피의 상승 여러 관점에서 주도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거나 수급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부각이 좀 된다면 저는 단기간의 어떤 수급 탄력성들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정말 회복되는 것인가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이익폭이 큰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여전히 일부 섹터에 좀 집중된 편향된 수급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과거 양상과는 좀 다르게 대형주 안에서 특히나 그동안 저평가됐던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반영되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간다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당되는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의 수급이 주도주 내지는 중소형주로 좀 이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아주 양호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증시예탁금이 지금 60조 원대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한 3,000포인트대를 좀 유지했을 때 증시예탁금이 한 60조 원대 후반이었어요. 크게는 70조 원대까지 좀 상향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증시예탁금의 유입량이 늘어야 되고 신용잔고도 뭐 대충 지금 한 18조 원대, 18조 5천억 원대를 좀 기록하면서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신용잔고도 한 20조 원대를 좀 늘어준다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외인 수급도 이전처럼 강화된 유입을 이끌어준다면 밸런스 있는 상승은 재차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한 3주, 맞아요. 한 3주 전부터 대형주 위주로 펀더 튼튼한 종목들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 계속 해주셨었는데 대표님을 따라 조언을 좀 따라서 포트를 구성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시장 수익률은 좀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수익률까지 같이 따라가 준다면 더 좋긴 하겠죠. 일단 이어서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일단은 투자 참고를 위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고 있고요. 양쪽 모두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방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담아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기관 쪽의 순매도를 봤을 때는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현재 2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은 기아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를 담아가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좀 되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관세 이야기 특히나 이제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고 있으니까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러트닉 장관이 보조금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투톱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노이즈가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정말로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고 난 이후부터 기점으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수급 연속성들이 더 반영됐고 이런 기세라면 이전 고가까지 경신이 충분히 가능한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살짝 좀 내려왔죠. 59,700원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에서 반영됐던 부분들 특히나 중국의 손실 부분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AI 데이터 센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고 여기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2분기 가이던스가 전체 중국향 손실 비중 80억 달러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42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이던스 기준에서는 뭐 굉장히 큰 수치가 2분기에도 좀 제시가 됐다는 부분들 특히나 하반기에는 블랙엘 울트라 출시를 좀 앞두고 있죠. 이전에 노이즈였다면 블랙엘 출시의 가장 큰 이유가 수율의 문제, 그래서 양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었고 이번 1분기의 실적을 봤을 때는 일단 모델 체인지 관점에서 블랙엘을 안정화는 어느 정도 좀 확인이 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매출량들을 봤을 때 하반기 블랙엘 울트라의 출시도 초기의 수율 불안정성보다는 오히려 기대 요인들이 좀 클 것이고요. 더욱더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블랙엘 울트라부터는 기존의 HBM 반도체의 50% 정도가 더 증량이 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칩이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블랙엘 울트라의 공식적인 어떤 출시 일정들을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은 3분기 내지 4분기에 초대형 상품에 관련된 HBM 3 12단 모델의 공급량들이 재차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발표됐던 반도체 섹터의 어떤 전망들이 크게 상향됐던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이익 기여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 퀄 테스트 부분에서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HBM3 8단 모델의 정식 퀄 테스트가 아직은 좀 승인받지 못했지만 일부 좀 공급이 좀 되고 있다는 점, 12단 관점에서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상당히 좀 선반영이 좀 됐는데 중요한 거는 HBM4의 전략이에요. 로직 다이가 변경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패키징이라든가 파운드리 그다음에 HBM 관련된 3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기술 관점에서는 오히려 HBM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리스크가 좀 변수긴 해도 전체적으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재고 소진이 완화되는 부분들, 특히나 4월에는 디램 가격이 상승했고 이 부분은 5월에도 역시나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익 관점에서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을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좀 그동안 많이 쉬었고요. 정책 기대감들이 반영됐던 일부 수남매에서에 대한 차익 실현 이후에 해당된 동수급은 반도체 섹터에 다시금 좀 이연될 수 있는 부분들 재차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가 아직 덜 미비한 상황인데 한 6월에서 7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6월 17일에서 19일에는 또 글로벌 전략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를 계기로 해서 6만 전자 이상을 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6만 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 0.93% 상승하면서 59,650원이고요. 차트상으로는 꽉 찬 음봉으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카오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 6위 종목이 네이버라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6위가 네이버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4위가 지금 카카오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중에서도 못난이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나란히 오랜만에 좀 담아가고 있어서 의미 부여를 좀 해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됐다는 측면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펀더멘탈이 완화될 수 있는 구간들, 특히나 이익 기여가 좀 더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평가는 좀 다소 다르죠. 1분기 그렇죠. 실적에서도 이미 증명이 좀 됐던 부분인데 네이버가 광고, 서치 플랫폼의 매출이 1분기에 좋았는데 이 부분은 2분기의 기대 효과들이 더 커요. 일단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AI 전략이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존의 이 챗GPT 관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과는 약간의 사업 전략이 좀 다릅니다. 네이버는 메타와 좀 유사한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한 어떤 이 서치 플랫폼에 대한 어떤 강화, 검색 엔진 기능의 어떤 강화 부분보다는 일단 이 데이터 유입의 어떤 기반을 좀 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커머스라든가 어떤 광고와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적인 어떤 광고 수익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B2B 매출 관점에서는 수익 지표가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겠고요. 카카오는 일단 AI 전환이 좀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좀 받고는 있지만
2분기부터는 일단 뭐 카카오 안에서 선물하기 기능의 AI 연동을 좀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가 이커머스 부분에서 AI 전환을 하면서 일단 실적으로서 좀 더 상향된 증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좀 된다면 하반기에 네이버 카카오의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일단 매출 부분들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가 그동안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많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일단 새로운 정부에서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유효하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네이버보다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점진적인 어떤 속도를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에는 AI 전략이 성과로 좀 입증되는 구간이라면 점진적으로 주가는 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랑 넷플릭스 경영진이 만났다라는 소식도 지난주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AI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카카오를 담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색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일단 카카오 쪽에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저 PBR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재발의되면서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속보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면 주주들을 좀 더 보호하는 정책들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올랐던 펀더 튼튼한 종목들 위주 그리고 지주사 위주로 관심 좀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화폐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경제 점검 TF 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20조 플러스 알파 추경이 예상되어 있고 해외 IB 쪽에서는 35조 플러스 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추경 안에 지역 화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거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종목들 많고요. 앞서서 넥스트레이딩에서 살펴봤었던 헥토파이낸셜은 지금 상한가에 묶여있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드론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초음속 항공, 비행차 상용화 관련해서 3건의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고요. 오늘 드론 관련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면 에이럭스가 8.7%, 퍼스텍도 4%대 강세 보이면서 휴니드도 3.3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 먼저 봤고요. 저 PBR 쪽부터 전략 점검해 볼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상법 개정안 즉시 유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재추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알려진 대로 이번 주에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전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좀 폐기됐던 내용들의 원안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좀 확대하는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자주주총의 도입을 의무화하겠다.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일단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기업들은 뭐 대규모 상장법인 어떤 외형 요건 관점에서는 우리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좀 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의무 조항보다는 일단 뭐 가이드라인 관점에서는 일단 강제 조항이라는 관점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회사에 투자한 어떤 주주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그럼요. 이게 뭐 주말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 열리고 직접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위임 형태로 해서 의결권을 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자투표를 의무화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뭐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주의 참여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경영의 어떤 이 명확한 어떤 의결권 확보의 어떤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는 이 적은 지분율로 사실 오랫동안 회사를 좀 지배했던 그런 맞아요. 지배 구조가 좀 취약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발등의 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주사가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죠. 일단 오늘도 추가적인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 살펴봤을 때 섹터별로 봤을 때도 한 3%대 보이고 있고요. 두산도 9.6%, SK가 8%, CJ도 7%, LS도 7%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분위기는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표 즉시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 PBR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상법 개정안이 되면 무조건 주가에 좋다 이렇게만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측면도 있고 반대로 경영 리스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이사 충실 의무가 회사에 좀 한정되다 보니까 주주 권익이 크게 좀 침해가 됐죠.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회사의 어떤 이 가치를 좀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에 대한 이사 직무를 좀 하게 된다면 뭐 크게 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뭐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하는 부분들이 상법 위반이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뭐 회사 측에 유리한 좀 분할이라든가 합병 같은 지배구조 내지는 뭐 최대 주주에게 다소 유리한 의사결정들이 크게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의결권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과점 주주가 오히려 행사 권한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장내 매수를 하거나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이유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발행 주식 수에서 많은 비중의 자사주를 그만큼 산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 기준의 지분율을 더 높이는 어떤 상세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의 어떤 방어 효과가 있어서 좋고 사측의 특히나 뭐 지배 구조를 좀 재편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경영권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집중 투표제 도입이 가장 큰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현재 의결권은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1호 이한이 이사 선임, 뭐 2호 이한이 감사 선임인데 1호 이한에 내가 1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100주만 행사를 할 수 있죠. 한 의안에 100주를 행사할 수 있는데 집중 투표제는 한 의안 말고 각호 A 사내 이사, 뭐 B 사내 이사 해가지고 A는 찬성, B는 반대 이렇게 해서 의결권을 차등해서 조금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가 좀 도입된다는 부분들은 소수 주주의 권리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오히려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제한 효과들을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수의 어떤 주주권들이 좀 강화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배 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분의 어떤 역량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좀 가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점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는 것은 지배 구조가 취약했던 또는 그동안 수면 위로 좀 드러나지 않았던 굉장히 좀 저평가된 어떤 이 사업 구조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현재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좀 취약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경영권 부정의 타깃이 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장내 매수 같이 뭐 고려아연의 어떤 형태처럼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장내 매수는 없고 회사만 공격해가지고 사실 뭐 진흙탕싸움으로 가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은 사실 해당되는 어떤 리스크 요인들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가장 좋은 건 일단 소액 주주의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텐데 그 뜻 다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또 경영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주신 것 같고요. 저 PBR 관련주들 당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방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장기 관점의 프로젝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PBR 관련주들 관심 많다, 나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지주사가 다 좋다.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PBR이 낮은 것은 그만큼 가치가 평가절하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2차 전지 섹터가 PBR이 1배 미만인데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PBR이 내려가죠.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좋다라고 좀 접근하기보다는 정말로 이익을 좀 잘 내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 PBR이 낮아진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주사, 금융주, 최근에 뭐 증권주 같이 이런 종목들이었고 이 부분이 이런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이 1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해당되는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는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 대한 매력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주사의 지배구조는 한 20% 정도를 좀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하회한다는 것은 지배구조가 취약하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뭐 장내 매수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가 20% 미만인 뭐 롯데지주, SK, GS, LS, 뭐 두산, 한진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좀 장래적인 어떤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삼성물산, CJ, 하나 같은 기업들은 사업 가치가 재편되면서 가치를 좀 반영하는 룸을 좀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률은 훨씬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종목 들어가서 PBR 따져서 낮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사업 잘 하고 있는데 주가가 그만큼 반영을 못해서 PBR이 낮은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중 대표적인 부분으로 또 지주사랑 금융증권 쪽도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시세가 너무 좋은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도주로서 6월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모두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양시장도 모두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그 폭을 더 확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 상승하면서 2,8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하면서 7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만이 1,318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3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도 9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쪽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64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77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도 여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상승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증권이 지금 7%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이런 증권주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 받아가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빠른 상승세에 대해서 이런 밸류에이션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면서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앞으로는 조금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도 함께 모멘텀 받아가면서 3% 넘는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기, 가스업, 종이, 목재, 유통업과 비금속, 광물까지 오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 오늘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하락하는 업종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운수 장비만 0.5%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 부문이 2.2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 문화가 2% 이상의 역시나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오락 문화가 강합니다. 지금 하이브가 한중 관계가 해빙될 거라는 기대감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6%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엔터주들 강세 역시나 보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JYP와 SM 역시나 현재 주가가 3%에서 4%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도 역시나 2% 이상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들도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화학 0.65%, 기계장비 0.42%, 일반 전기전자까지 전반적으로 전부 약보합권의 흐름에서 조금은 약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1, 2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800선을 회복하는 데 그런 성장의 동력이 됐던 바로 주역들인데요. 반도체 투탑 오늘도 1%에서 2%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1.5%대 강세 보이면서 6만 원 선을 사실 장 초반 보였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6만 원 선 터치를 했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투탑으로의 매수세가 몰려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2.4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3만 닉스 딱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도 사실상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 끝까지 이런 주가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3%대가 넘는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세 지난주에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항공 엔진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이제는 5만 원 선 도달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4%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3%가 넘는 강한 매수세 모이면서 지금 19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는 아무래도 역시나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는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먼저 쿠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쿠콘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지금 6%가량의 매수세 모여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코나아이도 역시나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15%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 지역화폐 주들입니다. 현재는 2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화폐 관련한 예산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지역화폐주들 계속해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트룩스도 오늘 장안에서 17%대 강세입니다. 역시나 AI 분야에 대한 100조 투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AI 관련 스타트업들도 함께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웹캐시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정책 모멘텀 받아가는 업종들이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포착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장안에는 없지만 이 펩트론의 경우에도 지난주 일라이릴리와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면서 저가 매수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860선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도 6만 전자 터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반면에 좀 급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NF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12% 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 흐름 종가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